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헬레나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여러 사례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경제발전이라는 거대한 블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세를 보인 한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다뤄보라는 지도 교수님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여름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시기에 저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계속됩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지만 어쩌면 그런 어려움조차 한국의 현실을 더 생생하게 마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분증과 마스크를 몇 겹이나 챙기고 논문 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단단히 가방에 넣은 채로 긴장된 마음을 안고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의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보이던 낯선 풍경은 저를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생활하던 제가 동양이라 불리던 새로운 공간에 발을 디딘다는 사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두렵게도 했습니다. 공항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뒤 저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원화라는 화폐 단위가 아직은 낯설었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서울 시내로 들어갈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제 예상과는 꽤 달랐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최신식 빌딩과 반짝이는 도시 이미지도 물론 있었지만 조그만 골목 안쪽을 바라보면 여전히 오래된 건물과 낡은 간판, 좁은 골목길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택시 안공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기사님께서는 특별히 말을 걸지는 않으셨고 저도 낯선 언어를 먼저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저는 제가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과정이었을 것 같다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숙소에 겨우 짐을 풀고 시차와 피로가 겹친 몸을 잠시 침대에 누이려다가 저는 결국 밖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이 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여름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스크 뒤로 숨겨진 제 호흡은 점점 가빠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활기찼습니다. 숙소 주변으로 조금 걸어가니 제법 큰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래시장이나 파머스 마켓 같은 곳을 가본 적은 있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노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우렁찬 호객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가득 찼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이 묘하게 뒤섞여 제 코끝을 간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철물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물점이라는 단어조차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금속 제품이나 공구, 못, 나사 등을 파는 가게라는 정도로만 짐작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분이 바로 박철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제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색한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이었지만 미국에서 왔습니까? 라는 뜻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님께서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철물점 안에는 오래된 나사, 녹슨 공구,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선풍기가 더운 공기를 간신히 휘저어 주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저는 사장님께서 건네주신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 경제 발전 사례를 논문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이내 표정을 바꾸셨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이라 글쎄요. 무슨 대단한 이론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그저 몸으로 부딪히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요. 배 고른 건 예사였고 학교에 가는 일은 큰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티기만 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해외로 나가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도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했지요. 사장님께서는 탄광에서 하루 15시간 넘게 일했던 경험을 담담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까만 광부복을 입고 얼굴이며 온몸에 석탄 먼지가 내려앉은 채 땀을 흘리던 나날들. 그 시절에 번 돈은 온통 고향으로 붙였다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절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고 그렇게 보는 외화가 국가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가족, 제 고향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저는 그분의 목소리 너머로 수많은 무명 영웅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건 책이나 통계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실에서 IMF, 세계은행 통계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던 제 모습이 어딘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철물점에서 나온 뒤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밤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속은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진짜 연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겠지. 라는 벅찬 감정과 함께 저도 모르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숙소 근처를 좀 더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논문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도시의 골목골목을 눈으로 직접 담고 싶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복잡미묘했습니다. 신식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대로변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면 7, 80년대 풍경을 간직한 주택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한 허름한 골목 식당에서 짧지만 강렬한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그 식당은 간판조차 빛이 발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만 고소한 국물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확 잡아 끌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허름한 의자와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인 자그마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메뉴를 살피자 식당 주인 할머님께서 웃으시며 한국말로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뭐 먹을래요?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저 매운 음식 잘 못 먹습니다. 조금 덜 맵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제 발음을 알아들으셨는지 아이고 매운 거 못 먹어요? 그럼 국밥 어때? 칼칼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는 듯 했습니다. 대략 그런 뉘앙스라 짐작하고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 담겨 나온 국밥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와 위장을 달래주는 느낌이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김치는 혀끝을 얼얼하게 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의 음식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그 매운맛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님께 계산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외국 사람도 잘 먹네요. 다음엔 더 많이 먹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식으로도 사람을 사로잡는 이 나라의 매력이 제 가슴에 뜨겁게 맺혔습니다. 논문을 위해 한국 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싶었던 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단 지대에 위치한 작은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공장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점퍼를 입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영어를 거의 못하신다고 하여 걱정했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해보니 제 서툰 한국어와 통역 앱을 활용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공장장님께서는 제게 우리 공장은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없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했을 뿐입니다.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공장 안은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낡은 기계들이 돌고 있었고 기름 냄새가 공장 바닥 곳곳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노동자들이 서로 말을 많이 섞지는 않았지만 손발이 착착 맞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예전 외국에서 버려진 기계를 싸게 들여와서 고쳐 쓰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몸으로 부딪히며 이곳저곳 망가뜨려 가며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공장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는 오래된 기계는 부분 녹이 슬어 있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의 동력을 설명하시는 그의 목소리에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뭐라도 만들어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부품 갈아 끼우고 혹은 금형 새로 짜고 그렇게 조금씩 배운 거죠. 기술이란 게 꼭 대단한 연구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목구름이 멈칫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왜 빠른 기간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바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론적 제도적 시스템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는 각오가 축적되어 이룩한 결과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뒤 구내식당 겸 휴게실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낯설게 바라보다가도 제가 공장장님과 함께 앉아 서서히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IMF 외환위기 때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회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버텨야 나중이 있겠지 싶었어요. 라는 담담한 말씀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에는 온갖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 대학에서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뤄본 적은 있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 국가 부채 비율, 환율 폭등 등등. 하지만 그 사건을 실제로 겪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훨씬 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고 기업들이 연쇄 부도에 몰렸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장장님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 채 흐릿한 눈빛으로 당시를 회상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시국에 서로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도 그랬고요. 집에 있던 장신구며 결혼 반지까지 내다 팔아서 국가의 외화를 보탰지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는 절박감이 있었거든요. 공장장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저는 한국인의 연대 의식이라는 게 결코 교과서적인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국가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곧 가족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땅을 지켜낸 힘이 아니었을까. 새삼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학술 모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하철은 유독 혼잡했고 저는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구두는 닳아서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 손에 들린 편지에 시선이 갔습니다. 편지를 읽는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흐뭇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애틋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무슨 편지를 읽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이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딸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야근이라 집에서 거의 얼굴을 못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중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회사가 인력이 부족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나와야 하고 퇴근은 항상 밤 11시가 넘는 일이 대부분이라 하셨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여쭤보았더니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고생하면 제 딸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상을 희생하는 마음. 누군가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헌신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논문 주제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경제 발전에서 한국의 특수성과 국제금융 체제의 영향 같은 학술적인 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박철수 사장님, 공장장님, 지하철에서 만난 아버님, 그리고 공연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통계나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의 구성 자체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인공들 무명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큰 줄거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통계를 보완하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께서는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로만 치우치지 말고
학술적 데이터와 분석도 균형 있게 넣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논문 초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철수 사장님의 거친 손, 공장장님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던 녹슨 기계, 그리고 지하철에서 편지를 읽던 아버님의 표정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 자료를 더 구하기 위해 지방으로도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만 둘러봐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어촌 지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테니 그 변화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울창한 논밭과 산자락이 이어진 곳에서 저 멀리 시골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몇 분께 인사를 드리자 외국 사람도 이런 데까지 오네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는 과거 도시로 떠난 자녀 세대 이야기를 꺼내시며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농업 분야가 빠르게 기계화되고 쌀농사의 방식도 점차 바뀌었으며 젊은이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야 다들 힘들어도 농사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니 자식들도 다 도시로 간 거죠. 한 어르신께서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나라가 잘 산다 하니 다행이지. 우리 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라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딜 가나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있었고 그것이 곧 발전의 추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자 저는 떠나기 전 꼭 다시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철물점의 박철수 사장님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기억이 제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시 찾은 철물점은 여전히 좁고 어수선했지만 그 속에 박 사장님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반가워하며 제게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듣고 본 이야기들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 지하철에서 만난 아버지, 농촌 마을의 어르신들. 사장님께서는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행복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보람있으니까요. 사장님께서는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진짜 주역이라는 것을요. 출국 당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국제경제학 이론과 통계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고 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와 논문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역사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어 좌석에 앉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보낸 돈으로 고향을 일으킨 박철수 사장님, 버려진 기계를 고쳐 써가며 기술을 독학한 공장 노동자들, 매일 밤 지하철에서 딸의 편지를 읽는 아버지, 그리고 K-팝 공연장에서 현재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과거 세대의 희생을 잊지 않는 젊은이들. 제가 만난 모든 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세도 없고 대단한 이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나라가 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연대 의식은 어떤 통계나 이론보다도 강력한 동력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창문 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논문 초고에 각주를 덧붙였습니다. 본 연구는 통계와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 경제 발전의 무명 영웅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이들은 자식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땀 흘리며 때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왔다. 그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습니다.
꼭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거세게 피어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을 통해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창밖은 새하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눈빛처럼 제 마음 깊숙이 와서 닿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마이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